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백광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2026년도 공안직 이 설명회를 이제 진행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토요일에 이렇게 또 오전에는 비도 오고 그랬는데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학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충실하게 설명회를 잘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사전 질문지를 좀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이. 직장 병행으로 천천히 준비하고 있는데 공부의 방향성과 앞으로의 검찰 직렬의 전망과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법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검찰직 공무원이 주로 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나 또 형사법의 공부법, 또 효율적인 기출 회독 방법 이런 게 있고 수험 기간이 2년 정도이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학원에서는 메가 패스로 강의를 수강하려고 한다. 재희생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으냐? 좀 따끔한 조언 부탁드린다고 하셨고 경찰 시험의 형사소송법과 공안직 형사소송법 과목의 차이가 어떤 것이냐? 7급 준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굉장히 많습니다.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점요, 웃음. 네. 그리고 전반적인 커리큘럼과 전략, 백광원 선생의 커리큘럼, 재시생 공부 방법, 인터넷 강의 커리큘럼.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에 합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법, 형사소송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합격생들의 공부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재시생 합격 전략, 안정적인 점수와 전공 공부법. 복습하고 회독해도 개념이 휘발되는데 계속하다 보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전공 과목의 변화가 궁금합니다. 2026년도 검찰직 시험 합격 전략이 궁금합니다. 검찰직 질문과 관련해서 전공이 형법, 형사소법의 내용이 7급과 9급의 실무에서 활용되는 수준과 정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등등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어차피 이제 2026년도에 본인이 이제 준비하는 시험에서 성과를 거두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시작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뭔가 좀 기로에 서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시작하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 그게 또 궁금한 분도 계실 거고 또 요즘 우리나라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뭐 검찰청을 좀 구조를 좀 바꿔서 뭐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좀 한다고 하면 검찰 수사관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그 채용 인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여러 가지 질문도 사실 이 질문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인생의 직업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설명회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백광훈이고요. 저는 이제 뭐 저에 대한 프로필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 교육시킨 거는 이제 사법시험부터 하자면 1990년대 중후반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제 딱 교육시킨 거 우리 국가직 공무원이나 법원직 공무원 교육시킨 건 2000년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2000년 그 전에 고시를 빼면 순수하게 검찰 뭐 우리 법원 이쪽 국가직 공무원들 공안직 공무원 가르친 건 2000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26년 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는 30년 정도 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검찰청이라든지 또 법원이라든지 또 구치소나 교도소라든지 이런데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합격해서 근무하시게 되면은 아마 책상에 그 여러분 선배들 책상에는 아마 절반 이상은 제 책이 좀 꽂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과 함께 한 인생이다. 제 인생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직업적으로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제 교육시키고 합격하게끔 어떻게든 해보고 또 틈틈이 저도 이제 운동도 좀 하고 여러분 교육시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계속하고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간단히는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믿고 있는 어떤 그 공부는 우리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목표는 그겁니다. 뭐 합격을 하든 또는 합격 근처에 가든 1년간 공부를 좀 같이 해주시면 어느 정도 합격선에 좀 비슷하게 가자.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확실하게 합격을 하는지 아니면 아주 그 아슬아슬하게 합격을 할지 또는 좀 안 될지. 물론 이제 공부를 안 하시면 뭐 공부량이 부족하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진짜 열심히 했다, 본인이 이제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같이 따라와 주셨다, 그러면 이 정도는 가게 해보자. 그게 제 연간 강좌 계획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해왔고 더 매년 조금씩 그 이전 해에 진행되었던 계획에서 좀 이런 건 좀 수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건 좀 저도 좀 분발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매년 조금씩 좀 이제 고민하면서 그걸 이제 이 프로그램에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달라집니다. 매년 약간 달라지는데, 그래서 간단히 이렇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좀 해보자는 거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우선 궁금한 게, 아무래도 설명회로 오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직업적인 거는 어떤 걸 내가 하는지 그런 부분이 또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이제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에서 이게 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그런 궁금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뭐 X라고 합시다. X라는 사람의 오토바이가 탐이 나요. 그래서 이걸 훔쳐옵니다. 그죠? 훔쳐옵니다. 절도라고 그러잖아요. 절도란 말 들어보셨죠? 절도. 그리고 만약에 B라는 사람이 X라는 여자랑 사귀다가 헤어졌단 말이에요. 헤어졌는데 이제 B는 포기를 못 하는 거죠. B는 포기를 못 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X를 만나자. X는 싫다. 근데 계속 연락하고 X를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스토킹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거예요. 스토킹을 하고요. 그리고 X가
다른 남자랑 이제 교제를 합니다. 그걸 아니까 B가 X를 이제 살해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들 있죠? 그럼 이런 건 이제 스토킹 범죄라고 그러고 이런 건 살인 범죄라고 합니다. 그죠? 뭐 만약에 살인죄다. 살인죄라는 말 들어보셨죠? 살인죄? 이거 C라는 사람은 공무원인데 예를 들어 이제 검찰 소위 계장이라고 합니다. 계장. 이 사람 뭐 6급 정도 돼요. 6급. 그러니까 9급부터 여러분 9급 시험 준비할 9급부터 이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9급 보통 뭐 서기보다 뭐 8급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뭐 7급. 그러니까 교정직도 뭐 계시면은 뭐 우리가 뭐 교도라든지 또 교사라든지 이렇게 직급을 부르는 또 명칭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예. 또 5급이 되면 교정관이 된다든지. 예. 그 위부터는 똑같아요. 5급 위부터는. 5급 위부터는 이제 사무관 위부터는 그죠? 똑같습니다. 서기관, 뭐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 예. 그 고위직은 똑같은데 이렇게 이제 9급 시험을 볼지 7급 시험을 볼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6급, 5급이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통 7급 계장급, 6급 계장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가령 직무와 관련해서 X로부터 이제 돈을 좀 받았는데, 그죠? 돈을 받았단 말이죠. 1억을 받았어요. 1억 원 이렇게 받았단 말이죠. 그럼 뇌물을 받았다는 거죠. 뇌물. 그러니까 뇌물 수수죄가 된다 이런 거. 근데 액수로 꽤 많이 받았죠? 액수로 꽤 많이 받은 거죠. 이 정도면. 예. 그러면 이럴 때는 좀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술에도 뇌물 수수도 액수가 좀 적었을 때는 좀 가볍게, 액수가 좀 많았을 때는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가볍게 처벌하는 뇌물 수수는 우리 형법에서 처벌 규정이 있고 좀 무겁게 처벌하는 뇌물수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처벌이 됩니다. 예, 어렵지 않죠? 예. 다섯 번째는 만약에 D가 이제 재벌이란 말입니다. 얘가 재벌이에요. 그래서 어느 재벌 회사에 이 친구가 뭐 그냥 가족이단 말이에요. 뭐 전무이사입니다. 전무. 그죠? 근데 그 회사가 뭐 예를 들어 뭐 X 회사라고 해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회사 돈을 계속해서 빼는 거야. 회사 돈을 빼서 자기가 쓰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가 횡령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횡령. 근데 그 꾸준하게 이제 회사 돈을 빼서 썼더니 그 액수가 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50억. 그죠? 예. 이러면 이럴 때 이제 횡령했다 그래요. 횡령. 근데 전문용어로 업무상 횡령이라고 하고 업무상 횡령인데 액수가 또 크죠. 그러니까 형법상의 횡령죄가 아니라 이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횡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특경법 내지 특경가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이 되면 형법이라고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형법이라고 하는 건 뭘 범죄라고 하느냐, 무엇이 범죄냐.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럼 무엇이 이 범죄에 대한 형벌이냐? 이걸 규정한 걸 형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이죠. 형법은 기준이에요. 기준. 무엇이 범죄고 무엇이 형벌이냐.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그러면 범죄를 실제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았는지를 밝혀내야 되잖아요. 근데 밝혀내는 게 함부로 막 밝혀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문명 국가에서는 해외 우리나라 막론하고. 그래서 이걸 법률에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밝혀낼 것인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 어떻게 밝혀낼 것인가? 그 절차를 규정을 했어요. 이걸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법은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그 범죄와 형벌의 실체가 뭐냐? 형사소송법은 그럼 이 사람이 과연 범죄를 저질렀는지 저지르지 않았는지 밝혀내보자. 그 절차를 규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제가 4가지 사건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4가지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요거 좀 꺼주시면 되겠는데, 그죠? 네. 4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형사소송법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걸 밝혀내려고 일단 수사한다 그러죠? 수사란 말 들어보셨죠? 수사. 수사랍니다. 수사.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번, 2번 사건이죠? 1번 절도, 2번 스토킹, 살인 이런 사건들은 경찰이 수사합니다. 경찰 아시죠? 그죠? 그러면 경찰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특히 사법경찰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찰 공무원이 다 사법경찰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 범죄 수사를 하는 경찰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과 리 이렇게 여기서 1번, 2번 수사는 할 거예요. 1번, 2번 수사는 할 거예요. 수사하는 거죠. 그래서 밝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사를 할 때 이런 말 들어봤어요? 피의자 신문, A나 B를 불러서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봐서 당신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범죄를 저지른 게 맞지 않냐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봐요. 그리고 뭐 목격자가 있으면 참고인 조사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물어봐서 자백을 해주면 좋잖아요. 좋은데 다 부드럽게 물어봐서 자백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죄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수사도 한단 말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체포를 하고 구속을 시키고 물건을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뭐 검증 감정도 하고 나중에 뭐 자세한 건 뭐 이제 수업하면서 하겠지만 이런 걸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 강제 수사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 수사. 그죠? 이런 건 임의 수사라고 하고 이런 건 강제 수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강제 수사를 하려면요. 자, 지금 제가 경찰 공무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영장이 필요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최고법인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신문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근데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려고 할 때는 누가 신청하라? 검사가 신청하라. 이게 헌법의 규정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그래서 이러면 이걸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법경찰관리가 영장을 스스로 법원의 판사한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장을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신청을 누구한테 하냐면 검사한테 신청을 해요. 검사한테. 그런데 검사한테 바로 사무실에 가서 신청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검찰청에 가겠죠. 검찰청. 우리나라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그리고 지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검찰청이 주로 이런 사건들을 담당하겠죠.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서. 그럼 지방검찰청이 대한민국에는 18개가 있어요. 18개. 그러면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어디서 담당한다? 요거는 사건과
검찰청에 있는 사건과로 이게 들어. 사건과. 그죠? 검찰 조직이 나왔죠? 그러면 사건과에 앉아 있는 사람은 검사가 아니다 이거지. 사건과에 앉아 있는 사람은 검찰 공무원, 검찰청 직원, 대외 공식 명칭으로는 검찰 수사관이 앉아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사건과에 검찰청 직원이 앉아 있죠. 여기 앉아 있지. 그죠? 그럼 이 사건과가 뭐냐 말이야. 사건과가. 사건과는 우리 지방검찰청을 예를 들면 지방검찰청은 크게 두 조직이 있어요. 사무국과 검사실이 있어요. 사무국. 검찰 사무직이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검찰 준비하는 사람들은 검찰 사무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9급 검찰 사무직. 그죠? 7급 검찰 사무직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왜 그러냐? 요 사무국에서 사무를 본다 이거야. 사무를 본다. 그럼 그 안에 국 밑에 과가 있거든. 사건과가 있고 예를 들어 공판과가 있고 예를 들어 집행과가 있고 등등 이런 과들이 대표적인 과들이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장을 신청하면 사건과에서 영장을 받아서 이걸 영장을 청구할 검사한테 배당을 하는 거예요. 에? 그럼 검사가 그 서류를 검토해서 영장을 청구하기도 하고 기각하기도 해요. 영장 이거 신청 다시 하라는 거지. 이거 가지고 영장 안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검사가 여기서 관할 지방법원 그 관할에 판사한테 영장을 청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건 헌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은 검사의 독점적 권한이에요. 근데 이 권한을 행사하려면 사건과가 필요하다고. 사건과가. 그래서 그 사건과에는 누가 필요해? 검찰청 직원이 필요한 거야. 그죠? 그럼 영장이 이렇게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검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검사가 영장이 발부되면 검사가 이게 옆에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을 신청한 거지. 검사가 직접 가. 이거 영장 신청한 그 담당한 경찰관 누구죠? 검사가 이거 하겠어요? 안 한다고. 누가 해? 검찰청 직원이 하는 거야. 검찰 수사관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류라고. 굉장히 중요한 서류라고. 시간을 다툰다고. 그래서 그 영장을 발부받으려고 담당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지. 형사소송법에 보면 시간이 중요해요. 그 시간을 어기면 다 위법한 거예요. 그거 대기하고 있어. 집에도 못 가고. 그럼 검찰청 직원이 그걸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그 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체포도 하고, 구속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사건과 업무 아시겠어요? 대충? 응? 오케이, 좋아. 너무 긴장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강의하는 거 아니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번, 2번 사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죠? 1번, 2번 사건은 잠시 후에 좀 그 이후의 스토리도 말씀드려야 될 거예요. 지금 수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등 나와 있죠? 3번이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지? 여러분 3번이요? 특가법의 뇌물수수. 그죠? 특가법의 뇌물수수. 4번이 무슨 사건이죠? 재벌기업 그 전무의 특경법상 횡령 사건이죠? 이런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부패범죄, 경제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울 필요 없어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그러면 요거는 누가 하느냐? 요거는 검사가 한다 이거예요. 검사가 예전에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가 있었어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었다가 그게 2020년에 수사권 조정이 한번 있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 그래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6대 범죄로 줄어듭니다. 6대 범죄로.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가. 예. 그래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대형참사범죄 이렇게 그 6개로 줄어들어. 그러다가 2022년에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들어봤어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줄여서 검수완박. 거기서 2대 범죄로 줄어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그래서 부패범죄, 경제범죄가 2022년도에 줄어든 그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검사가 개시하는 거야. 수사를 개시해. 근데 이것만 수사 개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수사 개시하는 건 아니고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있죠.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경찰 스스로 수사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내 식구 감싸기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는 거야. 공수처 있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공수처에서 수사라고 그러면 내 식구 감싸기가 되죠? 그래서 그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는 거야. 그죠? 그 외에 이런 사건들하고 관련된 사건이나 요 사법경찰관이 1번, 2번 사건 있잖아요. 절도나 살인, 스토킹 이에 대해서 검사한테 요거 공소 제기해 주세요. 이따 설명드리고 공소 제기해 주세요라고 해서 서류를 보내잖아요.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 수사를 더 할 수 있어요. 검사가. 응? 지금 현행 제도는 이래요. 응? 요 3번, 4번 사건 등등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부패범죄 경제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외에도 뭐 위증, 무고 사건들도 있고 사법방해 사건들. 이 검사가 수사를 계셔. 응? 근데 부패범죄다, 경제범죄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딱 왜 영화 보면 검사 수사 개시해서 막 재벌 갖다 막 조지고 막 재벌 집에 그 큰 저택에 압수수색 들어가고 막 박스 들고 나오고 이런 거 생각나시잖아요. 그런 걸 주로 어디서 하느냐면 서울에 있는 5개의 지방검찰청이 있어요. 서울에 5개의 지방검찰청, 그죠? 서울에 중앙지검, 동부지검, 서부지검, 남부지검, 북부지검. 여기에 보면 각각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표현을 특성화라고 해야 되나? 특성화? 그래서 요 3번, 4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하고 남부지검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서 중앙지검 특수부 그리고 남부지검 금융범죄조사부 우리 제자들도 근무하지만은 거기서 요 3번, 4번 사건은 수사를 직접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18개의 지방검찰청에서 이걸 다 하는 건 아니고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검찰 용어로는 인지수사라고 해요. 인지. 검사가 직접 인지해서 수사를 시작한다. 근데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 법률 용어로서는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지방검찰청에서 주로 하고 있다 이거지. 그죠? 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대한민국의 검찰 조직을 보면은 그 사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이미 줄어들어 있어요. 이미 줄어들어 있단 말이지. 줄어들어 있고 미국처럼 수사는 경찰이, 그리고 유죄 판결 얻어내는 건 검찰이, 이런 식으로 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지. 그런 과정 속에.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무래도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공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민사상 누가 누구한테 손해를 배상하고 누가 누구한테 계약을 위반했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이제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거거든요.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에서는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공판이라고 해요. 공판. 그 공판에서 진실을 밝히자. 이걸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검사예요, 바로. 검사. 그러니까 법원이 있고 법원에서 이제 결국 유죄 판결, 무죄 판결 하게 되죠. 그러면 검사,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 변호인 이렇게 됩니다. 검사. 이게 공판 업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공판이 좀 변화인데
검사 한 사람이 동시에 공판 한 4-5개를 진행해. 검사 한 사람이. 지금 현재도 그래요, 사실은. 사실 그렇다고. 요 검사실 있죠, 검사실. 아까 어디 있니? 요거. 여기. 검사실 있지. 검사실에 검찰 수사관들이 앉아 있는데 예전에는 7급이 돼야 여기 들어갔어. 검사의 수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이 사무 업무뿐만 아니라 수사 업무도 직접 하거든요. 그걸 검사의 수사를 보조한다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통 계장이라고 그러죠. 영화에 좀 나오는 계장. 여러분들이 뭐 편하게 계장 이래 보자고. 그럼 7급이다. 6급이다. 요새는 8급도 들어가. 몇 년 됐어. 8급이 들어간 지. 여기서 검사의 수사 업무를 보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찰 수사관이 1명 내지 2명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 검사가 수사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업무가 결국 재판을 해야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재판을 해서 요새 뭐 피고인들이 머리가 좋고 로펌들도 다 발달이 있어가지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럼 죄를 저지른 놈은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검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1인당 동시 진행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지적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제 수업을 들어보면은 백광원 선생님 진짜 정치적으로 완전 중립이네, 저 사람은. 중립인간이네. 왜 제가 그렇게 됐냐면 이 공직에 들어갈 제자들을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는 걸 제가 굉장히 싫어요. 우리는 법과 시험만 잘 하면 되는 거야. 법 잘 가르쳐주고 시험 잘 보게 하고, 그죠? 그럼 여기서 이 보세요. 검사의 업무를 하잖아. 그럼 요 분들하고 어디서 하느냐면 요 공판과에서 이 업무를 하잖아. 공판과라고 돼 있죠? 이 업무를 하잖아. 그리고 공판 송무과라고도 한다. 공판 송무과는 뭐냐면 검찰청에서 형사 사건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들 있죠? 예를 들어 뭐 국가 배상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리하는 사람이 그 소송을 담당해야 되는 행정 소송이라든지, 꼭 범죄자가 있어서 처벌하는 소송뿐만 아니라 그걸 또 검사가 한다고. 그걸 송무, 소송과 관련되는 업무, 그 공판 송무과. 그러면 이 공판과에서 이런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이 검사실하고 같이. 그죠?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리고 형벌을 집행하는 건 어디서 하느냐? 대한민국 검찰에서 해요. 형벌을 집행하는 건. 형벌을. 이 집행과 있잖아? 그럼 자유형이라고 하는 게, 자유형은 자유를 박탈해서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징역. 징역은 뭘 징역이냐 하냐면 교도소에 가둬놓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형벌을 징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 아니라. 그러면 징역을 집행하려면 교도소에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잡아서 교도소에 보내야 되잖아. 그죠? 이게 검찰 업무라. 벌금이라고 들어봤어요? 벌금을 재산형이라고 하는데 벌금은 돈을 내게 하는 거잖아요. 돈을 내게. 그거 어디서 받아? 검찰에서 받는 거야. 벌금 안 내려고 도망 다니는 사람을 구인한다 그러거든. 구인? 잡아서 구인? 그런 다음에 결국 돈을 안 내면 교도소에 집어넣어서 일을 시켜. 이걸 노역장 유치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여기서 해. 집행과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업무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요새 검사 수사권을 좀 이 수사기지 범죄범위를 더 줄이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 그죠? 수사기지 범죄 범위를 지금 많이 줄였는데도 또 줄여서 검사의 수사권을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건가? 근데 검사 업무랑 검사 수사권이랑 검찰 사무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검찰청에선 이 업무를 하게
주로 하게 되는 거고 검사랑 함께 수사하는 업무도 또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나중에 수사를 하게 되면 뭘 해야 돼? 이제 나중에 내가 주면 공소유지란 말을 쓰죠. 공소유지는 유죄 판결 얻어내자는 거야. 유죄 판결 얻어내야 된다. 그 업무를 또 해야 돼. 얼마나 중요한 업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소에 이제 검찰청 직원의 하는 업무가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검찰청 직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형벌 또는 해외 사건도 포함해서 가장 넓은 단계 내지 영역에서 우리 법률이 정한 일을 하는 공무원, 가장 넓은 영역. 경찰은 여기 나왔는데 경찰은 이제 주로 수사 업무를 하는 거죠. 물론 경찰도 행정 업무를 합니다. 경찰 행정 업무가 있죠. 예. 근데 요걸 하는 거고 주로 우리 형사 절차에서는 이걸 하는 거고 검사 내지 검찰청 직원 즉 검찰 수사관은 수사, 공소 유지, 공판 그리고 형 집행 이 업무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 수사권 그 축소하는 어떤 요새 시도 이거를 자꾸 몇 년 전부터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2020년부터 이게 시작된 질문이거든요. 2019년부터 시작된 질문이어서 벌써 오래됐는데 그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는 게 검찰 수사관 채용 인원 이거랑 좀 동일시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 근데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검찰 수사관 검찰 사무직 채용 인원 이거의 가장 1순위 요인은 퇴직자입니다. 퇴직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250명에서 300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죠. 그죠? 연간. 그죠? 교정공무원은 우리 남자하고 여자가 좀 다른데요. 그죠? 남자가 약 580에서 그러니까 550에서 한 800명 사이. 그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어떤 애는 550명, 어떤 애는 800명.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지? 퇴직자라고. 여러분 봐봐. 아니 여자는 좀 이것도 이런 차이가 있는데 한 50명에서 한 100, 한 20명? 한 100명? 그 차이. 교정직은. 예를 들어 검찰직은 이 정도. 마약까지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마약 수사관까지 포함해서. 그 외에도 뭐 철도 경찰직이 좀 있는 철도 경찰직은 한 15명에서 한 25명 정도 우리가 뽑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규모는 이게 퇴직자 때문에 그래요. 퇴직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좋은 시기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거긴 한데 옛날에는 이제 검찰직을 몇 명 뽑은 적도 있냐면 60명 뽑은 적도 있어요. 1년인데 60명. 공부하는 친구들이 거의 이제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은 왜 이렇게 이 정도 인원이 되냐면 무슨 뭐 검사 수사권을 어떻게 하느니 뭐 이런 거 이런 얘기 나와서 사실 뭐 현직에 있는 제자들 중에 좀 이제 수사 업무를 많이 한 검찰 수사관들 뭐 지금 고참 계장급들은 기분은 좋지 않겠죠. 기분은 좋지 않고 하지만 제 설명회가 저랑 친한 우리 제자들의 어떤 심정을 대변하는 걸 설명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 설명회는 어디까지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 그리고 해야 될 일, 어떤 인생에서 진로 선택,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거거든요. 이 수사권 문제하고 채용 문제는 좀 달라서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들어봤어요? 1950년대생 그리고 60년대 한 중반생,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버지보다 더 윗 나이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공무원 퇴직할 시즌이에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몇 년 후까지 이제 그분들이 쭉 퇴직을 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많았던 시기예요.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고, 그러니까 공무원도 많이 채용했어요. 그때는 규모가 이 정도가 아니고 400명, 500명 이렇게 채용했다고. 그러니까 퇴직하면 그 인원들이 했던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요새 봐봐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데려다가 일 너무 많이 시키면 그만둬요. 안 그래요? 아이 뭐 이거 시험 준비해서 왔는데 이거 돈은 조금만 주고 일만 드럽다 시키고 전 그만둘게요. 깔끔하게. 그럴 수가 없다 말이지. 그 인력이 했던 일을 인원을 줄여서 일을 시키면 국가가 안 돌아간단 말이지. 그죠? 세무직도 요번에 보면 800명 막 뽑잖아. 그지? 그것도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어떤 법률이나 법령에서 정한 권한 문제가 아니라 인력 문제라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리고 두 번째. 검찰이 다시 말씀드리면 수사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수사 말고 각종 이 범죄와 형벌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해야 되는 대한민국 시스템이 있단 말이지. 이게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검사 수사권하고 검찰 사무직, 검찰 수사관의 어떤 채용이나 그 하는 일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 늘 말씀드리지만. 그 제 말대로 되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일정 규모는 뽑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 말씀 좀 드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좀 디테일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검사한테 이렇게 보내는 게 뭐냐면 1번, 2번 사건 절도나 살인 사건 수사했죠. 수사 결과물을 검사한테 보내면 검사 보고 뭘 해달라고 하는 거냐면 공소장이라고 하는 걸 써서 공소장에 뭐 절도니 스토킹이니 살인이니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검사 이름 써서 이걸 그 법원에 내달라는 거예요. 이 법원이 1심 법원. 이 법원에 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형 선고 판결을 좀 받게 해달라. 이게 사법경찰관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요. 아까도 제가 자기 조직에 있는 사람을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검사가 사고 친 건 어디서 수사합니까? 그게 공수처야. 그게 공수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기관들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일단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고 이런 게 뭐 특별검사 나중에 뭐 특검은 그때그때 좀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검사가 사고를 치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거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데 공소 유지. 재판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공소를 유지하느냐. 이 법조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가 나와요. 근데 법조계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국회의원도 있고 많잖아요.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도지사도 있고 이런 사건들은 공수처에서 수사만 하고 다시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는 검찰청으로 넘기는 거예요. 사건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수사 단계에서 이제 체포 구속에서 구속이 들어오잖아요. 구속? 그럼 수사 단계에서 봐봐. 교정직 앉아 계시죠? 구속을 시키면 어디로 보내는 거냐면 구치소로 보낸다. 여기 누가 있어? 교정직이 있어. 그러면 이 구치소에 있던 사람이 수사를 받으려고 또 검사실이나 경찰청으로 나가야 돼. 그럼 혼자서 나갈까? 구치소에 있던 사람이 혼자서 나가면 어떡해? 교정공무원이 데리고 다니는 거지. 교정직 업무. 이거 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경찰은 여기서 공소장을 좀 법원에 내달라고. 여러분 지루하셔도 인생의 직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관심 있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좀 그래도 덜 지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공소장을 내달라고 하면 여기서 검사가 무조건 내는 게 아니야. 무조건 내는 게 아니고 이거 수사 조금 더 하셔야 돼요. 보완 수사를 요구한다고. 수사를 좀 더 하셔야 된다고. 근데 보완 수사를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겠죠. 보완 수사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검사 이렇게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거는 검사한테 우린 송치 안 해. 이건 이대로 사건 끝낼 거야. 이거 죄도 안 돼. 이렇게. 혐의도 없어. 불송치 결정하잖아요. 불송치 결정하면 검사가
재수와 요청도 할 수 있지만 불송치 결정이 있을 때 피해자 측이 고소한 사건들 있잖아. 고소한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해 달라고 의사표시하는 걸 고소라고 합니다. 그럼 고소한 사람은 고소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소인이 이거는 검사한테 사건을 보내야 돼요. 우리는 경찰이 한 얘기 못 믿겠는데? 그래서 이의 신청하잖아. 여기서 이의 신청하면 이때는 검사한테 사건을 보내야 돼요. 근데 이의 신청이 굉장히 많거든. 고소인들의 이의 신청이. 그러면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 업무를 계속해서 검사가 맡아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봐봐. 이 말 들어봤지? 그 검찰청을 검사 수사권을 좀 견제, 약화시키기 위해서 분화시키자. 수사청하고 공소청하고 분화시키자 이거지.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조직은 이렇게 바뀔지 몰라도 하는 업무는 계속 유지되는 거야. 근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검찰 사무직 그 공무원들 업무는 계속 있어요. 사실상 이 부분하고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검사 수사권에 대한 견제의 문제지. 검찰 사무직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양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서 큰 영향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전문가한테 물어보셔도 비슷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퇴직자가 몇 명이나 나오는지. 근데 지금은 좀 여러분들한테 좀 다행인 건데 우리나라 퇴직자 지금 현재가 60년대생 이분들이 퇴직하고 있단 말이지. 60년대생들이. 그러면 정년퇴직이면 그분들 인력의 규모에 맞춰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요 말씀 다시 들어보면 공소장을 내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재판할 거 아니에요. 법원에 재판을 하죠. 그럼 여기서 공판 단계.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들 이제 대충 뉴스 보셔서 아실 텐데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구속을 하죠. 피의자를. 구속을 해서 공소 제기하면 공소 제기한 날부터 이번엔 법원의 구속 기간이 시작이 돼요. 요대로 토스가 되는 거예요. 계속 구속이. 그럼 이 사람은 여전히 구치소에 계속 있는 거야. 구치소에. 그 구치소에 누가 있어? 교정직. 그리고 우리나라 재판 보면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다 죄수가 아니고 피의자,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피의자, 공판 단계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피고인. 이 사람들도 교정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때 수사를 받게 하고 그때 재판을 받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죠? 관리라고 하는 게 뭐야? 밥 줘야 돼. 그죠? 식사하게 돼. 아프면 치료해줘야 돼.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싸움 나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이상한 짓 못하게 하고. 그죠? 많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게 형선고 판결이 확정돼서 가령 징역 20년 나왔어. 그럼 20년 동안 얘를 관리해야 돼. 그죠? 징역 20년 동안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일. 그러니까 지휘는 검찰에서 합니다만 구체적인 건 교정본부장이라는 아까 우리 박상민 교수 얘기했죠. 네. 교정본부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교정본부장은 옛날에는 검사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교정공무원 중에 1급이 하는 건데 그분 조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교정공무원들은.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정한 대로 그리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대로 그대로 법을 집행하는 거죠. 검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대로 그대로 그 법을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법 집행 공무원이라고 통칭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뭐가 있어? 이제 좋지는 않은 건데 권력이 생겨요. 법을 집행하다 보면 그 권력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 돈이 있어. 그러니까 그 권력을 집행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아서 구속되는 뉴스가 많죠. 그죠? 그만큼 유혹이 있는 거야. 우리 직업은. 그러니까 그런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만약에 돈을 받으면 이렇게 처벌됩니다. 처벌되니까 여러분들은 이러면 안 됩니다. 라는 것도 우리 수업에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 공판으로 들어왔어? 그럼 공판에 들어왔어요? 이거 재판하는 거예요? 법원이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가 하고 또 검사가 하려면 혼자서만 할 수는 없잖아. 이 사건들이 워낙 많은데. 어? 우리 검찰청 직원이 하고 그래서 쭉 이게 진행이 돼. 우리나라는 3심 제도예요. 그죠? 굉장히 오래 걸리죠, 재판이. 오래 걸려서 결국 재판이 확정되잖아요. 확정이 되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징역 10년 정도가 확정이 됐다. 그죠? 10년 집행해야죠. 이 형집행이 되는 거야. 형집행. 응? 또 교정직. 근데 지휘는 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응? 검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가령 아까 1번 사건이 절도였죠. 절도는 여기서 검사가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약식 기소를 할 때가 있어요. 약식 기소. 서류만 내서 법원에서 그냥 서류만 보고 약식 명령이라고 해서 벌금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만 보고 법원에 앉아 있는 법관이 벌금 300만 원 이렇게 약식 명령을 내리면 그 약식 명령문을 피고인한테 송달을 해줘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7일 내에 법원에 저는 재판 한번 받고 싶은데요. 정식 재판 청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정식 재판 청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확정이 돼. 벌금 300만 원이. 그럼 확정이 되잖아요. 확정이 되면 얘를 30일 내에 벌금을 내게 해야 돼. 그걸 누가 해? 검찰 수사관들이 하는 거야. 30일 안 내잖아? 안 내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 교도소에 넘겨. 노역장 유치. 그럼 누가 받아? 그걸? 교정공무원이 받는 거야. 그럼 노역장 유치 300만 원이면 10만 원이 하려면 30일 아닙니까? 30일 동안 일 시키는 거야. 법집행공무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어떤 수사라고 하는 게 이제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 의심이 있을 때 범죄 사실과 범인을 발견하고 사안의 진상을 파악해서 나중에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위해서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국가가 인정한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라고 합니다. 인베스티게이션. 수사만 생각하시는데요.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재판을 제대로 하고 형집행을 제대로 받으려면 다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해야 되고요. 그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집행하는 자가 여러분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이렇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법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정공무원은 이제 형사소송법, 그리고 검찰 우리 사무직하고 마약수사직, 철도경찰직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이게 자기 그 일에 기준이 되는 거죠. 자기 실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시험 과목이라기보다는 어떤 자기 인생 전체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자기 인생 전체를 그냥 과 함께하는 친구, 늘 함께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좀 어려워하죠. 조심하죠.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죠. 이 일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지금은 근데 그러니까 봉급도 올린다고 그러죠? 아무래도 돈 문제. 이거 9급 초봉, 특히 이제 9급 8급이 좀 올라간다 그러죠? 9급 8급이. 그래서 2027년도 기준으로는 수당과 합치면 뭐 월 300만 원 수준으로는 맞춰보겠다. 이게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기피하니까, 공직 기피 현상이 좀 만연돼 있으니까 우수한 사람들이 좀 와주면 좋은데 안 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그 경쟁률 보면 교정직 남자가 대체로 한 10대 1, 여자가 한 20대 1, 검찰이 20대 1 정도? 검찰이 몇 년간? 검찰이 옛날에 굉장히 높았어요. 뭐 50대 1, 40대 1 그랬었거든. 응? 교정직도 높았다고. 근데 이제 많이 준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경쟁률은 실질적인 경쟁률이라고 하는 건 시험 커트라인 근처에서 싸우는 사람들,
이게 실질적인 경쟁률은 2대1, 3대1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10대1이라고 하면 10명이 다 공부 잘하겠어요? 10명이 다 원서낸 사람들 10명이 다 1년 동안 성실하게 커리큘럼을 밟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잖아요.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요즘 같은 때는 옛날보다 더 가능성이 높아진 게 1년 동안 성실하게 어떤 검증된 어떤 연간 공부 계획을 강좌 계획에 맞춰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강좌 계획에 맞춰서 제가 좀 제시해 드렸는데 이대로 해주시면은 최소 합격선 근처까지 간다는 거지. 합격선하고 큰 차이는 안 난다는 거지. 근데 거기서 합격선을 훌쩍 뛰어넘어서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려면 좀 참고, 인간이 여러 가지로 좀 나태하고 싶잖아요. 사람은 친구도 만나고 싶고요, 애인하고 연애도 하고 싶고요, 자고 싶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웹툰 계속 보면서 놀고 싶고요, 게임 하면 즐겁고요, 뭐 운동하면 뭐 헬스장 가서 막 보디빌더 되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그걸 좀 참아야 되죠. 최소 공부하는 기간에는 조금 참아야 돼요. 조금 참으면 그 다음이 좋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여러분 인생에서 약간 가장 중요한 친구, 그죠? 특히 검찰직은 이제 제가 자세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법무사가 될 수 있는 게 좀 쉽습니다. 굉장히 법무사. 그리고 이제 집행관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법률과 관련되는 업무로 자기 퇴직한 후에도 계속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 연금 받으면서 따로 또 연봉도 받고. 근데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실력과 평판이 중요합니다. 실력과 평판. 근데 그 실력의 기준이 되는 건 아무래도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그걸 저한테 배우시는 거고, 평판은 아시잖아. 그죠? 사람 사이에서 실수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잘하면서 묵묵하게 자기 일 잘하고. 간단한 건데 그 간단한 걸 잘 안 지켜주더라고. 욕심 부리고 말이지. 잘난 척하고 조금 권력 있다고 남 우습게 알고. 권력이 있으면 더 겸손해하고, 더 깔끔하게 하고. 그런 건데 그게 쉽진 않나 봐요. 이렇게 계속해서 잘하면 좋은 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좀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다 말이지. 하여튼 뭐 여러분들 이제 하는 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까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죠? 궁금한 사항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질문 있는 사람 손 거수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괜찮아? 편하게. 어려워하지 말고. 여기 가운데 후드 입은 사람 질문 한번 해봐. 재희생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 어떻게 하면 재희생 커리큘럼. 그러니까 재희생들한테 제가 하나 당부드리는 건 지난 시험 점수를 너무 기준으로 잡지 마십시오. 재희생은 지난 시험에서 난 이 과목이 좀 잘 나왔는데, 그러면 좀 공부를 덜 하게 되고, 이 과목이 좀 안 나오는데 그럼 지나치게 많이 하게 돼요.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잘 나왔던 과목이 점수가 떨어지고요, 그죠? 과목 간에 불균형이 생긴단 말이지. 중요한 건 합격이니까 전 과목에서 5과목 전 과목에서 내년까지는 우리 5과목입니다.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후년에 이제 일단 확정이 된 건 한 과목이 빠지고, 네 과목을 가지고 점수 배점을 어떻게 할지. 대체적으로는 전공 과목이 좀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공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고요. 근데 이제 재생은 지난 시험이 주는 환상은 좀 버리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냥 성실하게 하자. 근데 성실하게 하면요, 초시생보다 좀 나은 건 뭐냐면 공부한 양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공부해도 훨씬 더 많이 밀도 있게 하게 됩니다. 똑같이 하십시오. 똑같이 하는데 받아들이는 어떤 수용 능력이 캐파가 커요. 재생이. 그걸 충분히 살리셔야 돼. 그러려면 그대로 처음부터 그대로 해야 돼. 문제풀이부터 들어온다 그러면 그게 뭐야? 장수행 되는 거예요. 문제풀이부터 들어온다? 그 벌써 양보하는 거잖아. 초시생한테 질 수 있다고. 재생이 가장 명심해야 되는 건 재생은 일단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 이점을 살리려면 기본부터 다시 하면서 보다 더 밀도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더 옛날보다는 훨씬 더 그 장점을 살리라. 시험 점수 잘 나온 과목에서 공부량을 줄이지 말라. 시험 점수 안 나왔다고 너무 그거에 많이 하면서 시험 점수가 잘 나온 과목 공부 시간을 없애지 말라. 그걸 제가 하나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강요된 행위인데 이게 자꾸 이렇게 5월, 6월 기본 심화이론이랑 네. 7월, 8월 기본 심화이론이 있는데 네. 그 강의 내용은 같나요? 달라요. 5월, 6월은 일단 오전에 있고요. 월화, 수목, 금 오전. 월화는 형법이고요. 총론. 수목은 형사소송법인데 1권. 그러니까 수사와 공소제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은 첫 두 주는 첫 번째 주는 형법 금요일 오전에 나가고요. 두 번째 주는 진도대로 쭉. 두 번째 주는 형사소송법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부터는 OX 문제풀이를 금요일 오전에 매주 금요일 오전에 OX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5월 23일부터. 그래서 핵지총 OX라고 제 책이 있는데 개정판이 그때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5, 6월이 가고 7, 8월은 월화 이제 오후로 갑니다. 7, 8월부터는 오후로. 원래 제가 오후에 쭉 하려고 했는데 5, 6월이 뭐더라? 국어영어 국사? 그게 오후에 쭉 들어가노. 국어영어 국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 과목이니까 그냥 오전으로 간 거고요. 7, 8월은 국어영어 국사가 오전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저는 오후에 쭉. 오후에. 그래서 그때는 형법 강론하고요. 형법 월화 오후에. 수목 오후에는 형사법 2권, 공판, 상소 그 내용. 그게 이제 수목 오후에 들어가고 금요일 오후는 계속해서 OX입니다. 그러면 8월 말에 이제 기본서 강의가 종강이 되거든요. 기본서 강의가 8월 말에 종강이 되면은 핵지총 OX 문제풀이 복습 겸 문제풀이를 해봄으로써 이제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걸 이제 미리 보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9월 중하순 정도에 끝나겠죠. 9월 중하순 정도에 끝납니다. 그리고 9, 10월은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요약 강의가 들어갑니다. 퍼펙트 서머리라고 해서 제가 퍼서라고 보통 우리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지금까지 방대한양을 공부했으니까 확 요약을 한번 해보는 거죠. 요약을 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11월, 12월은 이제 기출 문제풀이, 그죠?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잘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1월, 2월에는 이제 유명한 그 진도별 모의고사 보고 상처 입고 어떤 사람 울고 분해서 울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때 이제 제가 좀 달라진 게 1월에 이제 최신 판례 특강이 병행이 되고 2월에 조문 특강을 또 요번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동영상이 올라가니까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하고 있고 3월에는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전범위 모의고사 답안지 마킹 훈련도 하면서 혹시나 빠뜨린 게 있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 3월에는 마지막으로 최종 암기 특강이 있습니다. 암기 사항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게 제 커리큘럼입니다. 이제 나와 있는데 그래서 5, 6월, 7, 8월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그 연관 커리큘럼 말씀 좀 드렸고 그 정도 하면은 잘만 따라오시면 어느 정도 근처까지 가는데 근처로만 가면 안 되잖아요. 합격 근처로만 가면 안 되고 확실하게 합격을 해야 되니까 좀 합격의 어떤 그러니까 좀 참아달라. 좀 자기를 유혹하는 것을 인간은 완벽히 뿌리칠 수는 없어요. 인간은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완벽히 뿌리치고 완전히 끊어버린다? 안 될 거고 그래도 조금 참아달라. 좀 참으면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또 예. 예. 직장. 예. 형법 형사소법 비중. 직렬이 뭐죠? 검찰? 형법을 좀 많이 하시긴 하셔야 돼요. 형법이 약간 어려워요. 형법에서 조금 출제자가 좀 이상하게 좀 하잖아? 점수가 좀 내려가요. 형소법은 좀 이상하게 하면 다 같이 내려가요. 전체 수험생이 다. 다 같이 내려가고 아주 이상하게만 안 하면 웬만큼 나와요. 형소법은. 근데 형법은 조금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한 사람은 지키고 좀 덜한 사람 점수 좀 내려가거든요. 변별력이 생길 수 있지. 위험하잖아요. 형법 공부 시간 조금 더 주세요. 특히 처음 할 때 총론이 이론이 많기 때문에 그때 많이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지금 5, 6월에 그래서 제가 강의를 좀 일찍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가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이젠 다른 학원에서 따라서 일찍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또 네. 기본 심화 이론이거든요. 제가 5, 6월, 7, 8월에 하는 게 기본부터 심화까지 들어갑니다. 기본부터 심화까지. 그냥 단순히 기초적인 입문 강의는 4월에 이미 했어요. 꼭 여기 계신 초심자들은 4월에 제가 한 알기 쉬운 입문 강의를 꼭 들어주세요. 그걸 한번 들어주면 굉장히 좋으실 거고 기본부터 심화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 풀이할 여유가 별로 없을 거예요. 일단 왜냐면 그 가르친 부분에 한해서만 복습을 하는 거거든요. 가르친 부분에 한해서 복습을 하더라도 그 기본부터 심화까지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하시다 보면 제가 이제 3주차부터는 OX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OX 강의를 듣고 제가 너무 어려운 것까지 건들지 않을 건데 그것만 집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점은 제가 한 것만 좀 해주십시오.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그러면 이중 노력이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시간이 나중에 부족해져요. 처음에는 좀 여유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부족해지니까 선생님 하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로 뭐 문제풀이 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또, 네. 제가 작년에 경찰 선생의 형법이랑 형소법을 배웠는데 국가직에 대한 형소법이랑 형법이랑 시험을 봤는데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걸 어떻게 범위가 다른 건 알고 있어요? 네 공판이 들어가는 어떻게 다른지가 다른 거는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찰을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경찰의 형사소법 수사 증거 파트고 우리 국가직 형사소법은 전범이에요. 근데 전범이면 이제 공판뿐만 아니라 나중에 상소라든지 뭐 재심이라든지 이런 약식 절차라든지 특별 절차 이런 다 들어갑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포인트가 경찰은 좀 수사에 어떤 초점을 좀 두고 또 증거도 좀 내기 때문에 그래도 수사에 좀 초점을 두고 한다면 국가직은 전체적인 균형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전체적인 균형. 전체적으로 수사에만 다 내는 건 절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형사 절차가 뭐지? 이렇게 전체적인 형사 절차가 뭐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공판 중심주의, 그죠? 그리고 수사청 공소청으로 나누면 그 하는 일이 적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소청이 되면 거기서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그 많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범위를 골고루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직 형사소법은. 그러니까 좀 피곤합니다. 나중에 시험을 보면 점수는 좀 나오는데 공부할 때는 피곤하니까 그 피곤함을 이겨내는 거는 흥미겠죠.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절차가. 내가 경찰 준비할 때는 이런 거 내가 못 배웠는데 이런 것도 있었구나. 재밌네. 이렇게
좀 안 되더라도 그렇게 좀 스스로 자기한테 암시를 자꾸 주고 최면을 좀 줘야 돼요. 안 그러면 피곤해요. 또 질문. 네. 법무사, 집행관. 예. 어떤 진로요? 로펌에서? 아, 물론 그런 일도 하는데요. 로펌에서는 왜 이제 검찰 수사관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을 좀 선호하느냐면 이게 결국 이제 로펌은 사건을 많이 수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로펌은 법무법인은 사건을 많이 수임해야 그 로펌이 잘 되는 거고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거기 회사잖아요, 회사. 사건을 많이 수임하려면 사람을 많이 알아야 되죠. 사람만이 알려면 사람만이 아는 그 조직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건을 진행하려면 모르는 사람이 전화했을 때랑 아는 사람이 좀 친한 사람이 전화했을 때랑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선호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뭐 나중에 얘기니까 일단 지금은 자기가 준비하는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내야 되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네. 출관직 7급 형사법. 예. 9급은 형사 정책이 출관직 과목이 어떻게 되죠? 9급이? 예. 예. 그런데 뭐가 궁금할 거예요, 저한테? 예. 행정학을 같이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질문하신 분은 제가 답변하기 좀 그렇고 이따가 끝나고 나면 저기 우리 직원분 계시잖아요. 꼭 가서 질문하세요. 어? 요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죠? 아는 척하고 답변하는 거는 좀 맞지 않고 그렇게 하십시오. 또요. 예. 예. 혹시 7급 형법이랑 9급 형법이랑 뭐 출제 방향이나 이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7급이 이제 지금 7급이 좀 좋아졌죠. 이제 그 피셋이 전에는 1차 시험.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물론 27년도 얘기입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검정 시험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걸 점수를 따두면 전공 시험만 보면 되는. 근데 그렇게 바뀌었는데 문항수는 달라요. 그러니까 형법, 형사소법이 각각 25문항씩 보셔야 되고 교정직 7급도 그 형사법을 25문항짜리를 보는 건데 문항수가 좀 더 많다? 9급하고 9급은 20문항이죠. 과목별로. 문항수가 좀 많고 약간 조금 더 디테일한 걸로 약간 들어간다. 근데 제가 워낙 자세히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 하는 표현으로 교수님 강의 들으면 그냥 5급까지 볼 수 있겠다. 어? 로스쿨 준비하면서도 볼 수 있겠다. 선행학습도 할 수 있겠다 이러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건 돌발 변수가 나왔을 때 그걸 자기 걸로 만들고 다른 사람보다 유리해져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시험에선 다른 사람이 틀렸을 때 내가 맞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조금 더 준비하는 게 맞죠. 좀 더 준비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7급하고 9급은 최소한 제 강의 듣는다면은 뭐 차이가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질문 다 했어요? 이제 충실한 설명이 됐나요?
그게 제 목표였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설명에 제가 마무리하자면 제가 참 오랫동안 여러분 지도해 왔거든요. 예. 그리고 공부도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해왔고 오늘도 지금 집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그 어떤 길을 가든요. 어떤 길을 가든 성공이라고 하는 걸 하려면 조금 참으셔야 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 유혹, 나태함, 그걸 좀 참아야 되는데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그냥 참자. 어떤 그 유혹이 생기면 네, 이겨내자 이게 아니고요. 그걸로는 잘 안 돼요. 어떤 다른 자기 본분, 자기 본래 해야 되는 직분, 본분에 좀 더 집중하시고 약간 무아지경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흥미가 있어야 집중이 되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랑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유혹을 이겨내는, 나태함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지금 일정 기간 동안 해야 하는 일, 여기에 좀 애정을 가지는 겁니다. 그 사고방식, 원론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 우리 젊은 여러분들 만나니까 이 말씀 오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뭐 부족한 설명인데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뭐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 뵙든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뵙든 여러분들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